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국회 본회의 개회를 맞아 국회 상황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최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다루면서 다시 등장한 에코부머라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김연수의 소설집 내가 아직 아이였을 때에서 단편 소설 한 편 함께 읽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MBC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최근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헌법과 법률이 처참하게 짓밟힌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내용이 엽기적이라 설명하기가 민망할 지경입니다. 곧 올라올 다스베이다에서도 접하시겠습니다만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명박 씨가 저지른 범죄를 따져보았더니 각기 다른 범죄로서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경우가 10여 개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9년 다시 태어나도 일생을 감옥에 있어야 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씨도 최순실이 25년형의 구형을 받은 바 그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형량을 구형받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그런데 이들을 처단만 하면 그만입니까? 이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그 시스템의 정점, 자유한국당이지요.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그 악취나는 입을 낼름거리고 있습니다. 유체 이탈에 기반한 내로남불로서 색깔론, 지역감정, 여론 공작을 획책하며 다시 집권할 궁리를 하는 모양인데 이들에게 남아있는 건 몰락 수준의 심판뿐입니다. 자유당은 이제라도 자성하고 혁신할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지요. 따라서 지방선거 또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들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진대 없습니다. 이명박근혜를 낳은 정치 세력 자유당 말고도 그 세력으로부터 파생된 보수 정치 세력까지 모두 처절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의 토대를 만드는 길임을 다수 국민은 모르지 않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류가 잔존하면서 명맥을 이어가는 세상은 지옥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지옥에 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을 진심으로 존엄하게 여기는 정치, 이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4개월 일주일 남은 지방선거, 벌써부터 투표 근육을 키우게 만드네요. 이들의 악행을 널리 알리고 성찰하게 합시다. 이번 설날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정녕 새로운 기독교를 원하십니까? 벙커 원교회에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 들으러 오십시오.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2호선 5호선 충정로역 9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벙커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벙커원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볼까요?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이를 덮는 데 앞장섰던 인물로 2010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현재 자유한국당 최규일 의원을 지목했는데요. 이에 최규일 의원은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밝히며 성추행 사건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최규일 검찰국장이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이문정 검사를 집무실로 불러 호통을 쳤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되레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을 정치적 공세로 이용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재원 대변인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서검사의 직무를 우리 정치권에서는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는 약 170억 원을 들여 대북 확성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비리와 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심리전단 계약 담당자 진 씨가 업체들의 입찰을 몰아준 뒤 이익을 나눠 가졌던 것입니다. 이에 감사원은 심리전단 계약 담당자 진모 씨를 해임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최남수 YTN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최남수 사장이 노사합의를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국장으로 내정된 노종면 부장에 대한 임명동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이를 파기하고 새 보도국장을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가 파업에 돌입한 것은 2012년 당시 배석규 YTN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 파업 이후 6년 만입니다. 어제 검찰이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건물 지하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다스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주말 다스 창고에서 나온 문건들이 MB정부 청와대 문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 이렇게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사적으로 보관해왔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팟캐스트 이용자님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전문샵 비타샵입니다. 비타샵은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듭니다. 값싼 중국산 재료나 GMO 원료를 안 쓰며 농약 잔류량도 검사해 투명하게 공지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 건강한 식사 대용식을 찾는 분, 비타샵을 방문해 주십시오. 1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니 이참에 비타샵 다이어트 꼭 해보세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 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 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 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4대강만 녹조라떼.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됐는데요. 국회가 분주하게 돌아가겠군요. 네, 이제 상임위도 열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도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러고 있고요. 예. 그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개혁 과제들도 나와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협조를 할지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태라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고 급한 문제인 법사위 개혁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법사위 개혁 문제. 법사위라고 하는 곳은 이제 모든 법안이 한번 거쳐가는 곳이죠? 법사위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에는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각각 개별 상임위원회가 이제 관련된 법안을 내부에 있는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법안 소위를 여야가 동수로 운영을 합니다. 여당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면 법사위원장은 보통 야당에게 맡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서 법안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것이 이제 해당 상임위의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법사위로 넘어오죠. 예. 이제 법사위로 넘어오면 법사위에서 이제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투표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를 평가할 때 어떤 법안에 찬성했고 어떤 법안에 반대를 했던 사람이다라고 국회의원들을 평가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이 사람이 이전에 참전 법안을 얼마나 찬성을 했는가를 놓고 이 사람이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지 등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드린 법사위까지 해서 절차가 다 밟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보통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거의 당론 투표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제 국회 선진화법 통과된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예. 여야가 합의하는 법만 통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 와도 국회 본회의에서 누군가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 최근에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홍영표 의원의 반대 토론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사례가 한 번 있긴 했습니다만 극히 드문 경우고요. 예. 대부분의 경우는 쟁점이 없는 법안들 위주로 통과를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 현재는 권성동 위원장이 맡고 있죠. 이 법사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이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이제 다른 상임위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지 정도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안을 그냥 속된 말로 깔아뭉갠다고 하죠. 깔아뭉개는 것이 법사위에서 가능해지면서 예. 사실은 민생 법안을 포함해서 무쟁점 법안들, 쟁점이 없는 법안들조차 통과 못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하나 사례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2014년의 일입니다. 이건 이제 19대 국회 때 일이었는데 보험업계가 반발을 하는 법안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법안이냐면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해서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직종이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인데요.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사장님으로 돼 있죠? 노동자인데 사장인 거죠. 그래서 퀵서비스는 산업재해 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예 되지 않다가 이제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을 해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험업계가 제일 걸렸던 게 보험설계사들이었어요. 예. 보험설계사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조건이 안 되니까
그 해당 보험사의 보험을 들어야 됐던 거죠.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특수고용 노동자가 산업재해 보험을 들 수 있게 해주면 이제 노동자로서의 노동성을 인정받아서 노동조합을 만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보험업계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것을 결사적으로 막았거든요. 이걸 하던 당시에 제가 이제 환노위에서 있었는데 심지어 이 법을 낸 것이 최봉호 의원이라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과제로 채택이 돼서 새누리당의 최봉호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예. 보험업계로부터 강한 로비를 받은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이완영 의원, 잘 아시죠? 지난번 선거 때 망신당하는 걸로 유명해졌던 이완영 의원이 법안 소위에서 이 법안 통과를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같은 당 의원들하고 김성태 의원, 이종훈 의원 등이 당시에 법안 소위에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요. 예.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있었는데 뭐 삿대질에 서로 욕까지 해가면서 왜 안 되냐라고 여당 의원들끼리 싸우는 진풍경이 벌어졌었거든요. 결국은 법안 소위를 통과를 못 시켜서 전체 회의에 법안을 회부를 해서 여야가 이완영 의원 한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다 찬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환노위를 법안을 통과시켜서 법사위로 가져갔는데요. 법사위에서도 로비를 받은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당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법사위 회의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본인이 원하는 보험을 들어주는데 이걸 꼭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냐고 하면서 이 법안을 깔아뭉개갖고 통과가 안 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예. 환노위도 그렇게 어렵게 해서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에서 한 번 더 막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공공연연한 비밀은 이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기업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 뭐 어떤 법안이 통과됐을 때 큰일 날 사람들이 법사위원들 집중적으로 카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는 그 상임위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왔던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거기도 여야가 같이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들게 해주는 법안은 김성태 당시 법안소위위원장이 있을 때 이 논의가 됐던 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해서 넘긴 건데 법사위에서 한 의원만 반대를 하면 이 법안이 또 깔아뭉개지는, 특히나 그러니 법사위의 간사들만 게이트키핑을 하면 어떤 법도 통과될 수 없는 구조가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원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106명의 서명을 받아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은 자꾸 심사를 법사위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내용 수정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권성동 위원장이 지금 또 뭐 결사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상임위가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할 만큼 논의해보고 여야가 합의를 하면 통과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예. 이게 법사위에서 자꾸 심사를 안 한다고 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그러면 뭐 여당이 원하는 법이 그냥 통과되고 야당이 원하는 법이 그냥 통과되겠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가운데서는 이것이 불가능한데 현재는 법사위가 상황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이제 어제 법사위에서 소방 관련 법안들이 대거 통과가 됐거든요. 이게 쟁점 없이 일이 진행되던 법안인데 법사위 위원장이 쟁점이 없는 법안을 가지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나중에 바꿔먹기를 하려고 법안을 통과를 안 시키고 뭉개고 있다가 이제 대형 화재가 여러 차례 발생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나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법안을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거죠. 그냥 위원장이나 야당 간사 한 사람이 반대를 하면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한 채 많은 민생 법안들이 지금 법사위에서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까지 논의가 되고 통과된 법안들은 더 이상의 논의 없이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원식 의원이 이번에 낸 이 법안이 근데 또 이 법안 역시도 사실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는 있는 거죠. 현재 현행법상을 법사위를 다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 주장하는 다른 상임위와의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은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이 법안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이 혼자 내고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회 사무처에 입법고시를 패스한 입법조사관들과 수석 전문위원들이
해당 상임위와 논의를 다 거쳐서 다듬을 내용들을 다 다듬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예, 예. 어쨌든 2월에 법사위의 상황 노릇하는 이것이 폐지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이것이 민주당이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권성동 위원장은 뭐 검사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지가 법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데, 아니 법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강원랜드 건과 관련해서 유력한 용의자인데 용의자가 지금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사한 사람이나 위원장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깔아뭉개기 시작하면 법원들이 다 깔아뭉개지는 이러한 현실은 고쳐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가 상황 노릇을 하는 이런 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권성동 위원장이 앞으로도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좀 청취자분들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첫 번째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참. 법사위가 옥상옥이 된 현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속히 그리고 기묘하게 통과돼야 할 법들이 그때그때 막혀서 뭐 이런 대형 참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야당이 뭐 사실 반대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 맞는데 반대도 논리와 상식의 기초에서 해야지 이건 완전히 막무가내고요. 전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없어지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지금의 민주당의 스탠스를 여러 가지로 봐도 이제 중도에 있다고 보고요. 보수적인 점도 많이 있고 보수적인 의원들도 많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개혁 진보 세력이 파이를 키워서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나라를 이끄는 개혁 보수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태도를 버리고 한골탈퇴를 해야 할 텐데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는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예, 뭐 말씀 그렇게 됐지만 쉽지 않겠죠. 예.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벌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 고소 조치를 211건을 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이런 겁니다.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서 청와대 직원들만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얘기 카톡에서 많이 도는 거 보셨을 테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018년 2월 24일까지라는 가짜 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 특활비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것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가짜 뉴스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배랑 합성해서 사진을 뿌렸던 자유한국당 김진권, 태안군 의원 등에 대한 고발도 있고요. 예. 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사칭해서 합성사진 유포한 건 등을 포함해서 총 211건을 가짜뉴스 법률대책단에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예. 정말 참다 못해 고발을 한 것이고 사실은 정당이 유권자들하고 싸우는 모습은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려고 했던 거지만 가짜뉴스의 전파 속도나 내용의 황당함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관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온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지지자들께서 5,600여 건이 넘는 가짜뉴스를 신고를 해주셨어요. 그 내용들 중에서 이제 악성 유포자들 선별을 해서 211건은 고소고발 조치를 진행을 했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카톡 등을 통해서 퍼뜨린 내용들은 영장을 받아서 카카오톡에다가 요청을 하면 원문 배포자를 금방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뿌리는 알바들을 이번 기회에 뭐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겠지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좀 보여드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50여 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꾸렸습니다. 이현욱 변호사가 단장을 맡았는데요.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앞으로도 고소고발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인터넷 고소와 관련돼서는 손혜원 의원도 진행한 바 있는데요. 벌써 이제 거의 1년째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일베 등에서 손혜원 의원에 대한 인격살인의 내용을 포함한 가짜 게시물들을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실 자체에서 대응을 하면서 61건을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용의자를 특정 못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
13건이 기소가 돼서 1,000만 원 가까운 벌금형이 13명에 대해서 내려졌고요. 그 중에서 신원을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3천만 원 가량의 민사소송을 지금 진행을 법무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예. 1차 지금 공판 이미 진행을 했고 판사가 2월 중에 판결을 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냥 넘어가거나 눈을 감거나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정도가 너무 심해져 있고요. 저희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당에 대한 비판, 뭐 욕설,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참고 인내를 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런데 있지 않은 사실을 거짓말로 지어내거나 또는 개인의 인격을 살해하는 내용들을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 예. 손혜원 의원이 지금 뭐 1년 동안 악정고투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민사소송까지 거의 끝을 내고 있는데 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민주당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짜뉴스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211건 고소고발을 통해서 밝혔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당연히 안 계시겠지만 여튼 저희 디지털소통위원회의 가짜뉴스 법률대책단이 존재하고 있고 더민주.kr 저희 웹사이트에 가시면 가짜뉴스 고발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보시는 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정말로 고소고발에 필요가 있다는 건들에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소고발 조치를 취해서 악의적으로 댓글을 다는 세력들과 이 알바 세력들은 좀 뿌리를 뽑는 일에 앞으로도 중단 없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입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책밥에서 협찬해 주신 신간 당신 곁의 화가들을 보내드립니다. 마네와 모네, 고갱과 고우처럼 늘 한대 묶어 함께 살펴보는 화가들이 있죠. 수없이 보았던 유명한 미술작품의 뒷이야기가 당신 곁을 찾아갑니다. 신간 당신 곁의 화가들은 개성 넘치는 16명, 8쌍의 화가들을 소개합니다. 당신 곁의 화가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한 분에게는 도서출판 이김에서 협찬해 주신 신간 수학으로 만나는 세계 선물합니다. 신간 수학으로 만나는 세계는 김용민 브리핑 청취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후속작인데요. 아이작 뉴턴이나 유클리드 그리고 파스칼처럼 널리 알려진 위대한 수학자들의 발견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수학적 직관을 길러줄 수학으로 만나는 세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수가들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꾸러미 상품 선물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 먹거리 KR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 바디로직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머문빌리지.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에서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심심할 땐 줌바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줌바라. 배고플 땐 줌바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줌바라. 좀 봐라. 좀 봐라. 좀바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좀바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좀바라 TV.
손에 좌우지장지지지 이정현입니다. 중상. 설날이 명절 선물 가성비 최고 고르시나요? 바보 멸치 선물 세트 추천합니다. 부담 없는 가격대와 모두가 좋아하는 멸치와 김, 국물팩 등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명절 선물 결제하기 어렵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보 멸치 선물 세트 가자. 검색창에 바보 멸치를 입력하시거나 02-587-3599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좀 봐주시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에코부머라는 경제학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코부머라는 말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같아요. 25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장관들을 상당히 강하게 질책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당시 문 대통령 발언을 보면 인구 구조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 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런 의지를 공유하는지 의문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각 부처가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전하면서 많은 언론들이 에코부머 혹은 에코붐 세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제목은 문 대통령 청년 일자리 회의 주제 에코붐 세대 일자리 대책 주문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28일에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기재부 차관하고 간부들하고 회의를 열었는데 이때도 에코붐 세대를 언급했습니다. 예. 앞으로 3, 4년 동안 25세부터 29세까지 에코붐 세대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예산, 세제, 공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기존 제도의 틀을 바꾸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게 이제 김동연 부총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일단 에코붐 세대가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에코붐 혹은 에코부머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 에코라는 말은 메아리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야호 하면은 메아리가 야호 야호 이렇게 퍼지는 거죠. 예. 그 뒤에 붐이라고 붙은 말은 그야말로 붐이 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제학이나 인구학에서는 붐을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을 뜻합니다. 그래서 베이비 붐, 베이비 부머 뭐 이렇게 불리는 세대가 있죠.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인구가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서 한 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미국에서는 부르죠. 에코붐 세대는 아까 메아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뭐의 메아리냐면 바로 이 베이비 부머들의 메아리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들이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후에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죠. 베이비 부머가 끝나면서요. 전체적으로 인구가 주는 추세인데 딱 이 베이비 부머의 자녀들만 다른 세대에 비해서 인구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부모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베이비 부머의 자녀들을 에코 부머라고 따로 특정지어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대략 이 에코 부머들을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태어난 사람들로 보더라고요. 우리는 시기가 조금 다르죠. 우리도 베이비 부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2차 세계대전보다 늦게 끝났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도 미국보다 좀 늦습니다. 보통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봅니다. 속칭 58년 개띠 이렇게 불리는 분들이 여기 베이비 부머에 포함이 되죠. 이분들이 전체 인구의 14%가량이나 차지를 합니다. 한국의 에코붐 세대는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이분들은 1979년에서 한 93년 사이쯤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요즘 나이로는 한 25살에서 39살까지 있는 분들입니다. 예. 수적으로도 1,000만 명이 넘고요. 전체 인구의 20%가량이나 됩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죠. 그런데 이 에코부머들의 마지막 끝물, 그러니까 1990년에서 대충 93년생, 25세에서 한 29세,
정도 되는 분들이 지금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의 언급, 앞으로 3, 4년 동안 25세부터 29세까지 에코붐 세대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한 이 에코붐 세대가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요. 저는 이 에코붐 세대가 지금 취업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티가 나죠. 감당해야 될 인구는 많은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고심하는 측면을 보면서 제가 가끔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이지저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이런 생각에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인구가 감소한다고 걱정을 했습니까? 인구 절벽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될 거라고 오랫동안 우려를 했어요. 특히 인구 절벽에서 걱정하는 바는 인구가 줄면 노동을 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도 지금 쓰고 있죠. 그런데 정작 에코붐 세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유난히 인구가 많은 세대가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냐는 겁니다. 노동력이 줄어들어서 걱정이라면서 난리를 쳤는데 정작 늘어난 인구 세대는 사회 전체적으로 취직 자리를 제공을 못 받아서 지금 난리인 거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인구가 정말 줄어야 되겠는가 아니면 늘어야 되겠는가. 에코붐 세대 정도도 감당을 못할 사회인데 왜 인구가 줄어드는 걸 걱정하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바로 여기에 자본주의의 중요한 속임수, 트릭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한번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은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경제학에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걱정을 했지 한 번도 줄어든다고 걱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언제나 자본주의가 원하는 만큼 오히려 지나치게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게 그 다윈의 진화론에 기반한 추세이기도 한데요. 다윈이 진화론을 밝힌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는 식량이 늘어나면 생물 개체 수도 증가한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상식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죠. 먹을 게 증가하니까 개체 수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본주의는 중세 봉건사회에 비해서 비약적인 생산성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물건의 생산량이 많아졌죠. 그래서 다윈의 이론에 따라서 사람 숫자도 늘어난 겁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서 문제였지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서 오히려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1980년 이후에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경제학자들이 생각했던 자본주의가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요. 생산성도 높아지죠. 이 기간 동안 자본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혁신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시대도 열리고요.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적인 기기도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가 풍족해지고 먹을 게 늘어나니까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게 생물학적 법칙이 맞아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윈의 종의 기원을 믿었고요. 먹을 게 늘어나고 세상이 풍요로워지면 개체 수가 증가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모바일 시대가 열리고 기술은 혁신적으로 발달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은 인구가 늘어나야 경제가 살아나고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 주장은 본말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실제로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학자 요시카와 히로시라는 사람은요. 작년 말에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연구를 보면 전후 일본 경제의 추이를 쭉 살펴보면 어떤 경제 지표도 인구 증가율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야 경제가 좋아진다. 뭐 주류 경제학자들이 요즘 하는 이야기는 다 뻥이라는 거죠. 주류 경제학자들이 인구 증가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래야 노동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요. 그래야 노동자들끼리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노동력을 더 싼 가격에 착취할 수 있고요. 그래야 자본의 축적이 용이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자리 하나 던져주면 노동자들끼리 치고받는 겁니다. 경쟁하고요. 그래서 자본에 더 충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가 늘어나야 경제가 살아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주어스로가 거꾸로 된 겁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먹을 게 많아졌을 때 번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살만한 세상이 돼야 인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 에코붐 세대 이후에 인구가 왜 줄었느냐? 외형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생산성도 높아졌고 기술도 발달했는데 먹을 게 늘어났다는 거죠. 왜 인구가 줄어들었느냐? 이건 답이 너무 간단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먹을 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배가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로 보는 GDP가 좋아져도요. 사람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와, 이 상황에서 번식을 했다가는 다 굶어 죽겠다라는 공포에 휩싸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현상의 본질은 먹을 게 줄어들고 있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되고요. 백날 인구 절벽이 어떻고 출산 장려가 어떻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명체의 본능에 따라서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을 공급하면 인구는 다시 늘어나요. 최소한 지금처럼 줄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한국은 지금 같은 구조적인 상황을 유지를 하면 구조적인 변화를 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면은요. 인구가 늘어나도 그 늘어난 인구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나라예요. 지금 상태라면 인구가 늘어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경제가 발전한 천만의 말씀입니다. GDP 숫자는 좋아지겠죠. 노동자가 남아 넘쳐서 싼 가격에 노동력을 팔면 기업은 돈을 많이 벌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누가요? 내 자식들이 GDP 숫자 높이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저는 최소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지금 에코붐 세대도 감당을 못하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겁니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 이제 좀 장기적인 이야기고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코붐 세대의 취업난을 해소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성세대가 지금의 이 에코부머들에게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에코부머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의무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청년단체에서 강연 요청 같은 게 오면 웬만하면 앞에 일정이 있어도 그 앞에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청년들 강연은 꼭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제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에코부머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배려가 중요하냐면 지금 에코부머들이라고 불리는 세대가 사실은 이념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대가 대략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태어난 세대인데 유년기가 너무 어려웠던 세대들입니다. IMF를 겪은 세대에 어렸을 때부터요. 그리고 유년기부터 철저히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사회에 노출이 됐습니다. 이 청년들이 교육부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었을 때 처음으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998년에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을 하는데 인적자원이라는 말은 사람이 곧 자원이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냥 밀가루 같은 자원이라는 거죠.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의 사상입니다. 근데 이게 IMF 때 한국에 도입되면서 우리 교육 현장부터 사람을 길러내는 게 아니고요. 자원을 길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첫 세대예요. 지금까지도 그 철학이 상당 기간 이어져 왔었죠. 지금 우리 아이들 교육받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교육입니까?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취직 대비 훈련시키는 거죠.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취업교육 같은 겁니다. 아니 뭔 놈의 취업교육을 3살 때부터 받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영어 조기 교육을 3살 때부터 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에코부머들은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이 교육 방식이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 이걸 첫 경험한 세대들이고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에코붐 세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신자유주의 시각에 덮친 희생자들, 최초의 희생자들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희생자들을 그냥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분들이 10년 뒤에 사회의 주력이 될 텐데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가 끔찍해질 겁니다. 연대, 협동 이런 가치가 완전히 붕괴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들 책임이냐? 냉정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기성세대가요. 평생을 남을 짓밟아야 너희들은 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강요를 한 거죠. 그게 빚인 겁니다.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갚아야 되느냐면 저는 기성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믿는 쪽입니다. 이 빚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이분들이 나중에 사회의 주력이 됐을 때 연대, 협동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나는 내 살 길만 찾겠어. 나는 그렇게 교육받았어. 남을 짓밟으라고. 우리는 그런 세상이 옳다고 생각해. 라고 주장을 해도 기성세대가 뭐라고 반발할 겁니까? 그렇게 잘하라고 우리가 키웠는데요. 그래서 저는 에코붐 세대의 취업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성세대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 예산을 써서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 이러면 야 포퓰리즘이다 세금 낭비다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늘려주는 건 당연히 지금 기성세대가 나눠줘야 되는 짐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코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좋은 세상을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너희를 오랫동안 경쟁사회에 내몰아서 미안해. 너희를 자원 취급해서 미안해. 그런데 함께 연대의 복원을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지금 너희들이 힘들면 이야기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지금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바꿔나가자.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헛소리 좀 하지 말고요. 아프면 환자지 그게 왜 청춘입니까? 청춘 보고 아픈 게 당연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프면 치료를 받도록 기성세대가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에코붐 세대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잘 해주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그게 에코붐 세대를 사상 초유의 신자유주의 경쟁으로 내몰았던 우리 기성세대가 져야 될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복원하는 게 바로 세대 간 연대 첫걸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우리 한국 기성사회가 청년들에게 보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어주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정말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오늘은 에코붐 세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참 그 곱씹을 부분이 많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우리 인류를 얼마나 쾌속도로 붕괴시켰는지. 예, 정말 처참하게 붕괴시켰습니다. 네. 이런 무분별한 자본의 흉계, 이걸 맥없이 받아들이고 신기술이라고 해서 그냥 검증이나 문제 의식 없이 수용하는 것도 참 무서운 결과를 낳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연대의 마음을 붕괴시켰으니까요. 경쟁으로 내몰고요. 진짜 무서운 시대였죠. 예, 알겠습니다.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당초 남북은 오는 일요일 북한 금강산에서 합동 문화 공연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었죠. 그리고 지난 일요일 우리 정부가 합동 문화 공연을 위해 경유 10,000리터를 북한에 가져갈 예정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자유한국당은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 획책 음모를 중단하라.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월요일 국회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정호성 수석부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현금성 지원과 대북 기름 반입은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 흐름에 역주행하는 것이고 한미 동맹을 파탄내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북핵미사일 저지를 위해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전선에 균열을 불러올 것이 뻔합니다. 진북 좌파에 물든 문재인 정권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건대 어떠한 현란한 궤변과 꼼수를 동원해서라도 북한을 지원하려 들 것이로 보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꼼수 지원은 국민적, 역사적 실태를 맞을 것입니다. 주요 언론들 역시 정부의 이번 행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에 반대하는 행동이다, 이런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결국 북한은 남측 언론이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며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한다고 알려왔는데요. 이에 CBS 요컨뉴스가 북한의 경우 10,000리터를 가져가는 것이 정말 기름을 퍼주는 행위이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당초 정부가 경유를 가져가려 했던 것은 공연장용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북한의 전력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죠. 단순 수치로 경유 10,000리터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처럼 보이는데요. 10,000리터는 유조차 한 대 분량, 즉 45인승 고속버스 약 25대에 들어갈 분량입니다. 한편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은 경유를 포함한 정유 제품의 대북 공급량을 한 해 50만 배럴, 약 8천만 리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행사에 사용을 했던 약 63배럴 10,000리터는 대북 공급량 제한량의 약 0.012%에 불과하죠. 정부는 경유는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는 것이며 사용하고 남은 연료는 모두 가져올 계획이었다. 대북 제재 논란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였습니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팟캐스트가 업어키운 미궁 대장사랑입니다. 올 설날은 유독 기대되는 설날입니다. 늦어도 설날까지는 그분께서 504호에 꼭 입장하시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미궁 대장사랑에서 2만원만 구매하셔도 총 4,000개의 선물을 쏴드립니다. 그분께 반드시 빅동의 추억을 헌정하겠다는 순결한 집념, 설날 504호 4,000개 헌정 프로젝트, 지금 미궁 대장사랑에서 확인해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파가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8도, 대전 영하 7도, 광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또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도, 춘천 2도, 전주 4도, 부산 8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아침에 보통, 낮에 한때 나쁨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BPL 타임입니다. 저 안철수입니다. 내 PR에서 전무후무한 1인용 접히는 눈썰매 스노우싱을 내놓습니다. 이걸 반으로 접으면 달단계 의원직 사퇴서와 똑같은 A4 용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A3 극입니다. A3 넘버 3당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양당제 폐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민평당에 간다는 사람들 실망입니다. 넘버 3당에서 갈라먹다니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자, 스노우싱 판촉물 구매하러 내피알로 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새싹 땅콩차의 원조 전창걸몰닷컴이 엄선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 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그리고 각종 프리미엄 차들이 준비됐습니다. 론칭 기념으로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하지만 제품은 고급입니다. 야, 창걸아, 근데 출연료는 왜 이렇게 박하니? 에? 뭐라고? 팔리는 거 봐서 올려준다고? 이 전창걸몰닷컴과 함께 하십시오. 전창걸몰닷컴. 홍준표입니다. 2월 7천원만 내면 예기치 못한 운전자 과실 사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갔을 적에 나 자동차 보험 가입했어요 라고 해봐야 아무런 도움 못 받아요. 대비한 사람과 대비하지 않은 사람 월 7천원으로 갈린다 했어요. 월 7천원으로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 방법 016-360-0689 016-360-0689 또는 02849-9730 02849-9730. 이 회장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아니 설날에 이 정성농장 홍삼을 두고도 명절 선물 걱정하십니까? 뭐 애들은 이런 선물 싫어하겠지요. 무능하고 부패하니까.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바라는 선물은 바로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리겠다 하면 바로 정성농장 홍삼 041754-0884 041754-0884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농장 홍삼 먹고 자식 볼 뻔했습니다. 이건이에요.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술친금 공식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들에게 4+3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4박스 사면 3박스 더 준다. 그 기존 회원, 신규 회원 모든 고객에게 드리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데 재용아 여전히 LG가 에어컨 1등이냐? 우리 삼성 에어컨 넉 대 사면 3대는 공짜로 준다고 해라. 뭐라고? 내가 술 취했냐고? 아이고 그러면은
나도 술친구물 먹어야겠네. 1800-6649 1800-6649 전화 주세요. 그 김종인이라고 봐요. 그 미궁 대장사랑 매주 금요일에는 황금바 득템 찬스 이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10만 원 이상 구매했을 적에는 추호도 부정이 없이 추첨을 통해 가지고 매주 한 분께 순금 황금바 드린다고 봐요. 황금똥도 보고 황금바도 얻고 그 인생의 황금길을 시작하세요. 1522-8972 1522-8972 검색창에서는 미궁 대장사랑. 그 다음에는 그 물똥 싸는 사람들한테 물방울 다이아 어떨까? 예, 안녕하십니까. DJ입니다. 이 신선한 채소와 나물, 통곡, 그리고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이런 식단 삼시세끼 차려달라고 했을 적에는 이 시부름이 돈이나 벌어와. 이런 소리를 아내한테 듣기 쉬워요. 그래서 말하자면 비타샵 그린 스무디, 이것이 대안이다. 이 모든 걱정이 끝나버려요. 1522-6648 1522-6648 혹은 이 검색창에 비타샵을 검색하세요. 박근혜입니다. 탄력이 필요할 때는 뉴트리션 닥터스의 콜라겐, 젊음을 유지하고 싶을 때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뉴트리션 닥털스라고 하는데 저도 무식한 인간들입니다. 내 피부를 즐겁게 해주는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1688-5807 1688-5807. 안녕하십니까. 이명박입니다. 어려운 단어 미리 알려주면 세상 보는 눈이 트이겠지요. 초등어휘 3000 글쓰기 말하기의 달인, 그 이전에 이해력 상상력의 달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대기업에 있었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우리 작은형, 요즘 이 초등어휘 3000으로 공부하십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초등학교 이후로 다 까먹었습니다. 검찰이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네이버에서 초등어휘 3000 검색하시면 됩니다. 곧 유인태입니다. 끝. 설날 선물 끝. 바보 멸치 선물 세트 어떠세요? 부담 없는 가격대고 모두가 좋아하는 멸치와 김 국물팩이다 보니까 누가 받더라도 좋아할 겁니다. 문희상 전 국회 부의장도 좋아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좋아할 것이고 한명숙 전 총리도 좋아할 것이고 그리고 이 명절 선물 결정하기 어렵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보 멸치 선물 세트 검색창에 바보 멸치를 입력하시거나 02587-3599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김무성입니다.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정당 민중당,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정당 민중당 기억해 주세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당 민중당, 청년들에게 희망을 빼앗아가는 당 자유한국당. 끝. 왜 이래? 써준대로 읽었는데.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 아프니까 민중당이다. 예, 구속된 전 경제부총리 최경환입니다. 제 임기 중 업적은 이 돈을 마구 퍼주면서 이걸로 집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경제 등골이 휘었는데요. 휜 등골에는 바디로직이 딱입니다. 바디로직은 골반을 바로 세우고 좌우 비대칭을 개선해서 전신 자세를 바르게 도와주는 기능성 의류입니다. 허리 통증, 생리통, 거북목, 오다리, 한장다리, 한번 입어보세요.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꽉꽉 조여서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그런 거 차고 있어 뭐하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보다는 펜션이 좋은 엄기영입니다. 남도 먹거리 쇼핑몰 가보셨습니까? 건강 프로젝트 잡곡 선물 세트. 잡곡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3중 포장으로 선물의 가치와 품격이 느껴집니다. 김용민 브리핑 고객께는 30% 특별 판매 중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연보흠 기자가 없군요. 가격은 택배비 포함 17,500원입니다. 남도 먹거리 쇼핑몰 검색하세요. 노래는 신곡, 밥은 잡곡.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김연수가 쓴 내가 아직 아이였을 때라는 소설집이 있습니다. 최신 작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예컨대 굿바이 이상이나 20살, 사랑한다니 선영아 이런 소설들이 많이 있죠. 교수님께서는 현대문학 작가 중에서 한 3분만 이 사람들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추천해 주신다면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많이 있죠. 예. 장강명 작가도 아주 잘 쓰고요. 그리고 김숨이라는 작가도 아주 잘 씁니다. 그리고 배수아라는 작가도 뛰어나죠. 아주 많습니다. 편혜영이나 천운영이나 김종광 작가도 잘 쓰고요. 이래저래 많이 읽습니다만은 소개해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또 아무래도 또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검증이 됐고 사랑을 받고 또 그 논지가 오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고전을 무척 선호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조금 그런 편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 현대문학 작가들도 아마 10년, 20년, 30년, 100년 지나면은 또 그 가치를 또 인정받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 비평가들의 평가가 있고요. 예. 시간이 지나면은 좋은 작가들이 조금씩 더 많이 등장하겠죠. 예. 네, 한강 씨도 아주 잘 쓰고요. 뛰어난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차마 말씀은 못 하시지만 이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과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문학가도 있습니까? 있죠. 있군요. 누구라고 여쭙지 않겠습니다. 예. 여쭤봐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그러면? 글쎄요, 많이 있는데 이문열 씨가 대표적이죠. 이문열.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대 문학 작가 중에서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높이 사지? 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습니까? 네, 없지 않죠. 근데 좀 전문적이어서 그 사정 얘기를 하자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김연수 작가는 좋은 작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하셨는데 어떤 작품입니까? 네, 이 내가 아직 아이였을 때라는 단편소설집이죠. 이 작가의 고향이 김천인데요. 김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함께 보낸 거죠. 그곳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펼쳐놓은 아주 뛰어난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 상처가 칼날의 생김새를 담듯이라는 작품입니다. 칼날의 생김새를 닮은 상처. 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칼날의 생김새를 담듯 이런 제목인데요. 제목이 예사롭지가 않죠.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기억 감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이 제 기억에 의하면 많지가 않아요. 시는 있습니다. 시. 대표적으로 화개장터. 네. 김한길 소설가가 작시한 작품입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화개장터 같은 노래가 나온다는 게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원래 처음부터 감정이 골이 깊었겠습니까? 지역 감정이라는 게 정치공학에 의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포된 하나의 선전선동에 휘둘린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제가 댓글을 가끔씩 보다 보면은 너무나 그 사악한 언어들이 많아요. 특히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말들이 너무너무 많죠. 예. 특히 전라도를 폄하하거나 모독하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뭐 여기 대응해서 경상도를 얕잡아 보는 말들도 있기도 한데 그게 누구 좋으라는 짓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대단히 부당한 정권들이, 불의의 정권들이 늘 이간질을 하죠.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해서 갈라치게 하고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의 기반들, 또는 정치 세력의 기반들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 그래서 박정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의 뭐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면서 뭐 이런 면도 봐야 한다 하는데 이미 그 지역 감정을 토대로 집권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뭐 민족의 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일제가 근대화의 토대를 닦아줬다. 이런 논리를 찬양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맞습니다. 그 논리에 서 있는 거죠. 뭐 산업화니 어떤 얘기하지만 산업화의 공은 저임금에 고통받으면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죠. 예, 맞습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잘 말씀하셨는데 식민지 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이간질 속에서 괴로워해야 했습니까? 정치적 집권도 아니고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DJ를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으로 택한 게 지역감정 조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화인들, 정치인들 총동원해서 우리가 남이가부터 시작해서 온갖 폐악질들 다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칼날의 생김새를 닮아서 아직도 경상도 사람이건 전라도 사람이건 이 상처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점을 정확히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문학 쪽에서, 특히 소설 쪽에서 그 문제를 명료하게 짚어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980년 광주항쟁 때 광주에서 시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시위를 하다가 자기만 빠져나온 것 같아요. 가족 때문에 빠져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그 부끄러움 때문에 광주에 살지 못하고 딸 둘과 임신한 아내와 함께 대척지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로 간다고 해서 찾아온 것이 바로 여기 소설에서는 정확하게 명명되지 않았는데 아마 김천이라는 소도시인 것 같습니다. 예. 경상도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에 따르면은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이사 온다는 것은 하나의 대척지로 오는 것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납니다. 상당히 중요한 비유죠. 그러니까 이 광주항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징적 존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와서 아주 열심히 신천수퍼라는 가게를 내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심을 좀 얻기도 해요. 그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럼에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전라도라는 낙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입는데 그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사한 뒤로 우리는 어느 때든 표준어로 얘기했다. 아버지의 명령이었다. 허벌나게 먹었었네 라고도, 그렇게 많이 먹나 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많이도 먹네 라고 또박또박 끊어서 말했다. 가끔 저도 모르게 아까멘치로라든가 근가 안 근가 따위의 말을 내뱉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우리 자매는 저희처럼 입을 툭 쳤다. 손바닥으로 언니 입을 치거나 언니가 내 입을 치고 나면 배시시 웃음이 나오고 그 끝에 아련한 슬픔이 맴돌았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꼭 뿌리 뽑힌 강아지 풀 같았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표준어를 쓰는 이유가 분명하죠.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겠죠. 모어라는 게, 사투리라는 게 어머니 젖을 빨면서 배운 언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정확하게 지워야 됩니다. 자기의 지역이 드러나는 게,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게 대단히 차별로 다가오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또박또박 표준을 사용해도 동네 사람들은 이 가족을 금세 알아보고는 우리가 온 곳, 그냥 전라도를, 광주를 알아맞힙니다. 그러면서 등 뒤에서는 물론 면전에서도 깽깽이라고 부릅니다. 그 동네에서 깽깽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가끔씩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는 미친 여자뿐이었는데 이 가족들에게도 깽깽이라고 낙인을 찍고
놀려대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경상도 사회 속에서, 소사회 속에서 적응해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래전 80년 5월에 광주 신문을 보면서 그 역사적 상처를 잊고 용서하려고 해요. 그게 잘 안 되겠죠. 근데 어느 날 이 소설의 화자가 은재라는 소년인데요. 예. 은재가 학교에서 선생 신부름을 갖다가 국민윤리 선생과 음악 선생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엿듣습니다. 엿들은 게 아니고 들려온 거죠. 예. 여기에서 효자, 효부상을 받기도 한 이 윤리 선생이 전라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바로 정치적으로 갈라치기한 영향이 이렇게 일반 민중들까지 파고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비극이 아닐 수가 없죠. 예. 잠깐 볼까요? 극한께 이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결국에는 DJ가 나온단 말 아이가. 7개 뿌리만큼이나 질기구만. 이 7개는 칠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예. 독하네. 담아내기 같은 너들 서울내기들은 어떻게 생각할란가 몰라도 전라도 아들이 그래 독하다. 8반에 유은재라고 있어요. 가 아버지가 라도 아이가. 그래, 가도 전라도 아지. 어제 기분 좋게 해갖고 8반 수업 들어가 본게 칠판을 지우다가 말았더라고. 그래, 여는 주번도 없나라고 했디만은 그 가시나 하고 또 하나가 비실비실 손들대 일로 나온나 하고 불러 세우고는 싸대기를 후에 갈긴다 하는 게 내가 너무 세게 갈긴 긴지 아가 어대가 좀 부실하든지 획 자빠지더니 문에 대가리를 콱 부딪혔어. 놀랬지. 내 기분 좋게 들어갔다고 않겠나. 그래 나도 사람인데 그게 안 미안하겠나.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얘기들이.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예. 그래 어디 다친 데 없나 하고 볼락한께 야가 발딱 일어서는 기라. 극히 세게 부딪히는데 속은 우찌 됐는가 몰라도 겉보기는 멀쩡하대. 희한하대. 그거 보이 요건 맹랑하대. 이런 생각이 들대. 전라도 학생을 체벌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체벌하면서 이 학생이 쓰러지지 않으니까 뻣뻣하게 있으니까 아주 독하다고 신랄하게 비난을 퍼붓는 겁니다. 독하다고? 네. 이게 바로 전라도 가시나서 그렇다 하면서 이렇게 말 덧붙입니다. 박통이 극히 죽일라 해도 DJ 버젓이 살아남아서 대통령 출마하는 거 봐라. 가아들이 원래 그런 게 재주다. 정여래비 때부터 원체 반란의 땅 아이가. 유은재 가 아버지가 평화시장 슈퍼 크게 안 하나. 벌써 평민당이라 했나. 거기 기천만 원씩 쏟아 부었다 하더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평민당인지 인민당인지 DJ가 있었던 정당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 은재네 아버지가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는 걸 두고서 이렇게 온갖 독설들을 퍼붓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듣고 아이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국민윤리 선생의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게 정말 깊은 슬픔을 간직한 비극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김 PD가 말씀하셨듯이 박정희의 죄악이 진짜 많지만 이간질을 통해서 지역을 갈라놓고서 이런 식으로 전라도 사람들과 경상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그렇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뭐 경상도 전라도는 정말 사이 좋은 동네였습니다. 제 고향도 경상도와 경계인데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런 경상도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전라도에 대한 어떤 무시, 차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새겨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깊은 생채기가 깊은 그 감정의 골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저자들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거죠. 그게 북한에 대한 이런 적대감, 증오가 그대로 분단된 남쪽에서도 경상도와 전라도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짓을 근간으로 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이걸 정치적인 존립 기반으로 삼는 자들이 저는 자한당의 뿌리에서 지금까지 길게 이어져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들끼리 모여서는 또 전라도를 얼마나 씹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아, 그건 안 봐도 비디오죠.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사람이 좋고 나쁘고 어디 있겠습니까? 예. 어떤 지역에 나쁜 사람만 살고 어떤 지역에 좋은 사람만 살고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경상도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거기가 반란의 땅이라고. 전라도는 뒤통수 친다고. 내가 그랬어. 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를 상대로 뒤통수 친 쿠데타는 어느 지역 출신 정치인이 했니? 그 지역 한번 따져보자. 제가 그렇게 한마디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똑같이 싸움이 돼버리죠.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감정이 깊은 골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왜 시작되었으며 그게 우리에게 입힌 상처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걸 명료하게 이해해야죠. 간파해야죠. 그래야 이런 상처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 겁니다. 점점 그 상처를 파헤치고 그걸 헤집고 또다시 그 상처를 더욱더 깊이 찌르고 이런 것이야말로 자신의 그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권력에 매달리는 자들의 욕망에 그대로 우리가 호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지 말아야죠. 그래서 김현수가 쓴 그 상처가 칼날의 생김새를 담듯이 읽어보시면은 짤막한 소설입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가 김현수가 경상북도 김천 출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김현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좋은 경상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럼요. 훌륭한 우리 영남 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말이죠. 네, 민주주의 운동이나 혁명 운동의 시발점도 사실은 우리가 뭐 광주를 많이 얘기하지만은 해방 이후에 대구 항쟁이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부마 항쟁이나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되새기면서 민중들의 이 연대에 입각해서 정치가들이 우리에게 새겨놓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지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소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은재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찬바람이 부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검은 밤바다를 바라봤다. 부드러운 음류를 듣듯이 어둠을 하나하나 지켜봤다. 아픔과 슬픔도 지나치면 그렇게 세세한 결로 보인다. 내게 상처 입힌 윤리 선생에게 그와 똑같은 무늬와 결을 되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되돌려줄 수가 없었다. 신문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사람을 용서했다는 아버지가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용서나 화해가 분명히 시급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전제하지 않으면은 이 용서나 화해는 겉돌기 마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끝없이 나누어서 이간질해서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저자들의 책동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싶어서 이 소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음을 정화하게 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 작품 말고도 다른 좋은 작품들이 소설집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올겨울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오늘 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어제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구치소 초청장이냐고요? 하하, 그건 아니고요.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와달라고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답장을 보내왔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명박입니다. 어제 한병도 정무수석이 싱글벙글하면서 저를 찾아왔길래 제가 아주 시급했습니다. 구속영장을 들고 온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초청장을 또 들고 와서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참석 여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아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님, 개막식에는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각종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전직 대통령이 개막식에 나타나면 세계적으로 큰 이벤트가 될 겁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중동과 캐나다까지 자원외교로 함께 뽀찌를 나눠 먹은 친구들이 세계 곳곳에 있으니 다들 반가워 할 겁니다. 네?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할 일은 없지만 요즘 아주
또 바쁘게 지낸다고요? 과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물론이고 저도 이명박 전 대통령님 생각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잠 좀 주무시라고 간청할 정도예요. 또 우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과로로 쓰러져서 입원까지 하셨지만 하루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예? 평창 올림픽 홍보에 전직 대통령을 이용할 셈이냐고요?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 부대접 논란을 들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부대접하는 거 아니냐고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된 물품이 100만 원어치가 넘지만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님에게는 특별히 무상급식도 준비하고 있으니 올림픽이 끝나면 제가 따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과로사 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애창곡이죠. 가수 노사연 씨의 만남 들어보겠습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와 나의 운명이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은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 같대. 너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먹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장기동에서 출근하셨습니까? 눈이 쌓이더니 네, 오늘 출근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뽀로로가 회사 가지 말고 놀자 이러지 않던가요? 아, 노는 게 제일 좋죠. 친구들 모여라. 네, 동네 친구들이 아직 없어가지고 네, 친구들과는 모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좀 친해져야지 뭐야 그게. 아침에 나갔다가 이제 밤에 들어오니까 이웃들 뵙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동에서는 우리 정상근 동지가 밤손님으로 의심되고 있는. 예. 여기 사는데 밤손님이라고요? 모르니까 밤에만 들어오니까 말이죠. 예, 이웃들과 좀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죠? 얼마 전에 그 SBS 라디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 이거 일했던 보세요. SBS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어디 있어요? 제가 라디오라고 했군요. 라디오라고 했어요. 1등 라디오 107.7. 이명수의 파워 FM. 예.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라고 말씀드렸던 건 실수고요.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와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 일했던 작가가 KBS 구성작가협의회 홈페이지에 과거 제작진으로 일했을 때 겪었던 방송사들의 비정규직 대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사례를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언론사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다가 부조리한 경험을 당하신 청취자분들이 계시면 이메일로 사례를 보내주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예. 오늘은 그 MBC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카메라 기자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사실 이게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PD님이나 아니면 청취자분들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요. 예. 일단 개요부터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MBC가 지난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파업이 있었잖아요. 예. 공정방송 파업 이후에
정규직 카메라 기자를 뽑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영상 PD라는 이름의 계약직 카메라 기자를 뽑았는데 괜히 정규직 카메라 기자 뽑으면 노조에 가입해서 짐이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맞습니다. 그 정규직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가 있죠. 근데 비정규직들은 노조 가입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카메라 기자를 뽑았던 것 같아요. 예. 같은 의미에서 신입 공채도 하지 않았었잖아요. 왜냐면은 신입 공채로 딱 들어오면은 기수가 대체로 전체가 다 노조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경력 기자를 뽑아서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기수나 아니면 동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개개별로 딱 존재를 하니까 컨트롤하기가 더 쉬웠던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많이 뽑았는데 어쨌건 이렇게 들어온 분들이 이제 영상 PD라는 직종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영상 PD의 임금이 정규직 카메라 기자의 절반도 안 됐다고 해요. 일부는 100만 원대 임금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어이구, 최저임금 수준이네요. 네, 그렇죠. 그 올해 최저임금이 156만 원 정도니까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많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100만 원대의 임금으로는 살아가기가 좀 어렵죠. 어디 나가서는 MBC에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렇죠. 실상은 참 너무나 팍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대 임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많으셨고 이게 10년 이상의 카메라 기자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만 원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계약 기간은 보통 1년 계약이었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면 계약이 만료되는 시스템이었고요. 예. 이분들한테는 그 6mm 카메라가 주어졌어요. MBC 정규직 카메라 기자들은 ENG라고 하죠. 보통 이제 기자들 보시면 큰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ENG라고 하는데 그 큰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데 정규직 카메라 기자분들은 본인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나머지 부속품들 있잖아요. 그 카메라가 있으면 그게 좀 무거우니까 이른바 이제 다리라고 하나요? 그 카메라를 고정시키는 바닥에 놓고 뭐 사다리도 있고 이런 물건들은 옆에 비정규직 보조분들이 또 계세요. 예. 이 보조분들이 카메라를 제외한 장비들을 옮기는 일을 하고 정규직 카메라 기자분들은 ENG 카메라만 들고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비정규직 카메라 기자들한테는 6mm 하나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이렇게 누비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도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ENG 카메라는 무조건 1순위예요. 기자회견 같은 거 딱 하잖아요. 근데 ENG 카메라를 가렸다 하면은 욕이 막 뒤에서 막 쏟아져요. 저는 그 회사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MBC나 KBS나 SBS 사람이 아닌데 카메라를 가리면은 그 누구고 상관없이 그냥 막 욕이 쏟아지는 좀 그런 일도 있었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6mm도 이 사람들도 영상을 찍어 가야 되는데 ENG 카메라를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ENG 카메라는 풀단, 그러니까 필요할 때 대표를 뽑아서 누가 한 명이 가서 찍어 와서 그 영상을 자기들끼리 이제 공유할 수가 있는데 이 6mm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쉴 새 없이 계속 카메라를 들고 찍어야 되는 겁니다. 촛불 집회 때를 예를 들어 보면 ENG 카메라가 성능이 좋으니까 이 성능이 좋은 카메라는 세종문화회관 같은 건물 옥상에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큰 그림을 찍어도 화질이 좋으니까 그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 6mm 카메라는 촛불 시민들 사이를 누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누비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저기가 MBC의 정규직도 아닌데 이 촛불 시민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 그 욕은 욕대로 다 듣도록 만드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 당시에 MBC 로고가 붙어있는 카메라들한테 시민들의 항의와 욕이 막 쏟아졌었잖아요. 그렇죠. ENG 카메라들도 뭐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 6mm를 들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항의를 받았던 겁니다. 엉뚱한 분들한테 항의를 했었군요. 네, 사실 이분들은 그냥 1년 아니면 2년 있다가 MBC를 나가야 되는 일종의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이었던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이분들이 파업 때 들어왔던 분들이에요. 그 이후에도 물론 들어온 분들이 계속 계셨고요. 파업 때 들어오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적폐로 불리기도 합니다. 작년에 했던
고 김주혁 배우가 나왔던 드라마 아르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르곤, 예. 네네. 이 아르곤에 보면은 주인공이 배우 천우희 씨인데 천우희 씨 설정이 뭐냐면은 공정방송 파업으로 인해서 정규직 직원들의 동료가 잘린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온 비정규직 기자의 롤이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은 초반에 천우희 씨가 이 정규직들 사이에서 상당한 왕따를 당하게 되죠. 사실 파업을 하면은 그 빈자리가 도드라져야 이 파업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파업이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MBC가 거기에 일종의 뭐 과거는 뭐 시용이라 불렀고 또 경력이라고 하는 기자들을 뽑아서 이분들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물론 보도의 품질 자체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일단은 뉴스데스크라는 뉴스의 그 시간은 때울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 정규직 노조의 적이 됐던 셈도 좀 있었고요. 예. 모두가 이 사람을 너네는 적이야, 우리의 적이야, 적폐야라고 하진 않았지만 어쨌건 이분들이 맡고 있던 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공정방송 파업에 걸림돌이 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파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노조에 가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파업이 이제 끝나고 김장겸이 물러나고 최승호 사장이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이제 남은 계약 만료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너네가 빈자리 차고 들어온 거 아니냐.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정방송 파업을 하는데 너네가 이렇게 들어와 놓고 보장을 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뭐 그런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작가들의 문제와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최승호 사장도 일단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약속을 한 상황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 한 비정규직 카메라 기자분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다 내보낸 다음에 정규직 공채로 채우겠다는 건지 우리도 큰 잘못이 없으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건지 뭐 잘 모르겠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를 정규직과 똑같이 해달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 어느 정도만 맞춰주고 또 걱정 없이 일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이분들을 적폐로 규정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빈자리를 이렇게 차고 들어온 거는 정의롭지 못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일단 MBC가 이분들한테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MBC도 지금 비정규직 TF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볼 예정이라고 하는데 MBC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저희가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MBC가 이제 리세팅 됐는데 참 애매하네요. 이런 적폐 사장 때에 뽑힌 분들, 이분들은 왜 채용 공고가 났는지 그 맥락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들어왔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걸 일종의 원죄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또 들어와서 파업에 또 동참했단 말이죠. 동참 안 한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건데 이분들을 끌어안느냐 마느냐, 또 끌어안는다면은 어렵게 공채 과정을 거쳐서 들어온 기존의 비정규직 인력들은 어찌해야 할 것인지, 이게 바로 적폐 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분열의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노동자들끼리 막 갈라놓고. 근데 하나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이게 비단 MBC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어느 방송사마다 다 비정규직 카메라 기자들이 있는 거고, 또 이분들이 대체로 뭐 외주 제작사에서 일하거나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쨌건 이 MBC 관련해서는 생각해 볼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비정규직 자체가 없어야 돼요. 비정규직 타파만이 노동정의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언론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뽑으면은 언론사 간부가 시키는 대로, 또 힘 있는 쪽이 시키는 대로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어요? 언론사 비정규직, 특히 뭐 보도나 취재, 제작에 임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적폐청산의 출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드디어 위원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할 예정이죠. 예. 방통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심의 역할을 하는 민간기구지만
공적 기능도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동안은 왜 파행됐었습니까? 파행은 아니고요. 파행이라기보다는 과거 그러니까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들의 임기가 끝났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이제 4기 위원회를 출범을 시켜야 되는데 예. 공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대통령 추천도 있고 뭐 여당 추천도 있고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추천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7개월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톱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 사이에는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게 위원들이 없었으니까. 어쩐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이런 문제적 프로그램들이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TBS로 가시죠. 예. 이 적폐 프로그램이 빨리 정리가 돼야지 이 한국 방송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PD님만 믿고. 할렐루야. 예. 자, 계속 전해주시죠. 네. 새로 취임한 심의위원장은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추천으로 심의위원장이 되셨죠. 이분은 한국방송학회 회장 그리고 언론정보학회 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예. 과거를 좀 먼저 돌이켜보면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당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굉장한 편향 논란에 휩싸였었어요.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에 제재를 내리는 정치심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 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밝혀진 일이지만 청와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의 성향을 분류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이 직원은 진보 성향이다. 이 직원은 부친이 야당, 그러니까 뭐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공천 신청했다. 뭐 이런 내용을 적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기구로 한 이유가 방송심의를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일종의 자율규제기구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다만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그런 제재들을 거기서 이제 제재가 나오면 감점 처리가 돼서 재승인이나 그럴 때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예. 당시에 이제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도 좀 드러났었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손석희 뉴스룸 이거 너무 편향적이다 이렇게 민원을 딱 넣으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서 슬쩍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그런 걸로 해서 민원을 넣었다 이렇게 찔러주면 방심위가 회의를 열어서 뉴스룸에 제재를 주고 그런 식의 일들을 이제 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과거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다 이제 나갔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4기 방심위가 출범을 하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과거 이제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 이제 새로 구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강상현 위원장이 좀 방송 독립이나 좀 그런 쪽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신 분이라서 그렇죠. 기대가 되는데 근데 강상현 위원장이 취임을 하자마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요? 네. 취임을 하셨잖아요. 1월 30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취임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취임식을 했으니까 취임사를 읽으셨겠죠. 네. 그런데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홍보팀에서 이 위원장의 취임사를 편집을 해서 기자들한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강상현 위원장의 취임사가 굉장히 셌다고 해요. 직원들 앞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적폐청산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딩을 좀 그대로 옮기면 뭐 새 정부 들어서 언론 정상화, 공영방송 정상화 등 정상화란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다.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심의기관의 독립성이 종종 의심받아왔다. 심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도 많았다. 심지어 심의를 심의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 뭐 이런 우를 되풀이하면 안 되고 우리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조직이 약화되고 위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적폐청산도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뭐 조직과 인사, 뭐 제도와 규정을 바꿔 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적폐청산이나 자성 이런 중요한 내용은 쏙 빼고요. 새 규제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는 내용하고 국민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구가 되도록 노력해달라. 아이고 우리 적폐가 필터링했구만. 그렇게밖에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한 얘기,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딱 두 문단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보냈어요. 예. 이게 좀 황당한 게
저희는 어제 좀 마감 날이어서 그 현장에 가진 못했고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홍보팀에 위원장의 취임사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취임사가 중요하니까 내용을 좀 보고 싶었는데 이때 방송통신심의위 홍보팀의 답변이 이게 조직 내부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그거는 빼고 전문을 주는 대신 보도자료에 녹여서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필터링을 했는지 물어봤죠, 추가로. 네, 그렇죠. 왜 이렇게 필터링해서 주셨냐라고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뭐 조직 내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아니 그거는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면 자기들은 그거를 가감 없이 알리는 것이 책무인데 왜 지들이 멋대로 필터링을 해요? 그렇죠. 자기들이 멋대로 필터링하면 안 되죠. 이거는 위원장이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뭔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비서관이 이 말씀은 좀 부적절해 보이니까 내가 필터링을 하겠다. 이거 뭐가 달라? 바로 잘려야죠. 그런 경우에는. 예. 그리고 또 더 웃긴 거는 애초에 취임사가 열린다는 소식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취임식이 4시였는데 이 4기 방심위가 출범한다는 보도자료가 3시 55분에 배포가 됐습니다. 이 오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렇죠. 예. 저희도 미리 알고 있었는데 또 이제 미리 알고 있었던 그 PD저널 기자가 현장에 갔었어요. 그래서 PD저널 기자가 자긴 들었으니까 들은 대로 쓴 거죠. 그래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첫바따로 이런 인간들 인적 청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적폐청산의 시작을 홍보팀부터 시작을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이거는 드는 거죠. 완전히 이건 빅뉴스를 먹인 셈이 됐는데 강상현 위원장 뭐 어떻게 액션을 취하겠다고 합니까?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오늘 저희 기사를 보고 위원장이 대노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적폐들이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습게 보여가지고 적폐청산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가만히 놔두면은 계속 홍보팀이 이런 식의 장난을 칠 거란 말이죠. 네. 홍보팀이 누군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경위서 다 받고 심할서 받고 그리고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전원 철저하게 가혹하게 처리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그래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강상현 위원장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고 하니까 곧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민경중 전 CBS 보도국장이 선임됐더라고요. 여기가 민간기구인데 민경중 사무총장께서도 용납하지 말고 철저하게 이 진상을 파악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부터 개혁되는 그런 모습을 선보였으면 좋겠다. 첫날에 바로 내가 적폐요 하고 나서는 자들이 있었군요. 네, 이렇게 뭐 굳이 자수를 해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포렌멜리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91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까지 이른바 3대 보수 언론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홀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정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마련인데요. 조선일보는 홍준표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단신 처리했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막말과 거짓이 정치 전략면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 시민들은 얼마나 동의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 6시까지 모두 2,836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91% 대부분의 시민들은 홍준표 대표가 여당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존재가 여당에게 위협이 된다. 이런 의견은 9%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YNK4에버님 산티 좔좔이라 보수의 품격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지요 라고 하셨고요. 칼페퍼님 생산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니 국민만 고생이지요. 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자신도 피해자였음을 밝히며 연대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기 능력평가 문제는 이 운동의 이름 맞히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미투 운동입니다. 정답 잘생겼다 김용민님. 성폭행 가해자들은 김엄나의 말 맞다나 추한 시브랄럼입니다. 롤로 노아조님 이메일 안 적어주셨네요. 성범죄는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나는 코스모스님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군가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헨다님, 자유한국당은 쓰레기 하치장 내지는 적치장이네요. 이놈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이 서글픕니다. 라고 하셨고요. 나는 코스모스님, 저는 안태근의 간증이 변호사 활동을 위한 홍보로 들리더군요. 온누리 교회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부자 동네고요. 돈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파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2018년 2월 1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